다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제라도 안 아파야 되지만 특히 요즘은 안 아파야 됩니다. 아시죠? 아픈 사람만 손해입니다. 아픈 사람은 세상에 의사를 아무리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만도 환자 곁을 떠나려고 하는 의사 이미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강경일변도로만 나가고 국민들은 그만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아파요. 한 1년 동안 아무도 병원에 안 가도록 안 아프면 정신건강실패. 병원도 문 닫아봐야 이제 정신실패고, 정부도 와 국민이 무섭다 하는 거를 막 그때서야 깨달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건 이미 잘 압니다만도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가 아니죠. 정부는 그대로고 국회가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좀 기대를 가지면서 기다려봅시다. 자, 오늘 예고드린 대로 이도국 선생님을 모시고 조상의 그늘 아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도국 선생님은 영남일보에 한 3년 정도 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남 좌도 역사 산책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영남 좌도 하면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영남 좌도가 있으면 영남 우도도 있죠. 좌도 우도. 낙동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양에서 내려다 보면은 낙동강 왼쪽이 좌도입니다. 왼쪽이 좌도니까 대구는 낙동강이 서쪽에서 흐르잖아요.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니까 대구는 영남 좌도에 속합니다. 영남 좌도 역사 산책 이런 주제 가지고 영남일보에 꾸준하게 역사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신 우리 향토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회원으로도 입회해가지고 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상의 그늘 아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도우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늘 아래라고 조상을 강조를 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남의 고을은 어땠고
그리고 조상의 집, 조상의 시험, 조상의 글, 이렇게 제목을 좀 나눠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경상도라고 이제 경주와 상주의 약자인 경상도를 살고 있는데, 경상도라는 이름은 우리 시대에 5도 양계로 나누면서 경상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경상도라는 이름이 그때 생겨서 한 1000년간 계속 내려온 거죠. 그런데 또 경상도가 또 영남이라는 이름으로 또 붙이기도 합니다. 영남이라는 것은 고개의 영자에 영남, 고개 남쪽의 지방. 영남이라는 것은 영남, 영서, 호서, 호남, 영동, 이것이 굉장히 중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중국에 가도 허남, 호남, 호북, 허남, 흑베이, 후남, 후베이, 이렇게 이제 중국에도 우리는 영어로 말했지만 중국에서는 산을 많이 들어갖고 산동, 산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영남이라든가 영서라든가 호남 이런 것은 중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조선 후기에 우리가 소중하에 많이 매몰됐을 적에 그때부터 많이 쓰게 된 게 영남입니다. 그러면 영남의 고을은 조선시대에는 70만 개의 고을이 있었습니다. 70만 개의 고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고을의 수가 굉장히 많죠. 70만 개의 고을, 영남이라는 것은 거기는 남쪽 땅이기 때문에 서울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춥고 또 그때는 남방 자체가 매우 부실한 거주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남쪽 땅은 항상 따뜻한 느낌이 있고, 산 넘어 남천은 늘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래갖고 서울에서 보면 영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경의 고을이었죠. 그래서 실록에 보면 시는 영남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는 영남 사람입니다. 혹은 조정의 중심끼리 이야기하면서 아, 저 사람은 영남인이지,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영남이라는 것은 태계 후손들이 모여 사는 추로 진영의 고이라서 학식과 문장이 뛰어난 그런 출신의 고래 인물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와, 조정에서 보면 말도 사투리도 쓰고 남쪽 변방에서 온 시골떡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실록에는 영남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겹쳐서 많이 나오네요. 시는 영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가 시대학집에 그렇게 하고, 좀 시끄러우면 아, 저 친구 영남인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그렇든 저렇든 조선시대의 지리 서인 상경표라는 지리서에 보면 어쨌든 영남으로 떨어지는 백봉을 하나라도 영남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다. 그만큼 영남은 끼리끼리 모여서 잘 살고 있다. 수적으로 지형적으로 봐서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소백산, 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으로 따라가다 보면 백두대간의 안쪽, 그러니까 좌측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라도 낙동강으로 떨어지지 영남 밖으로 새는 법이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항상 영남끼리의 어떤 지역적인 단합성, 결혼을 해도 영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혼반이 아무리 멀어도 영남 내에서 왔다 갔다 했지 영남을 밖으로 혼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는 71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참 많은 고을이죠. 대강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 지금의 시군별로 보면 거의 한 2개씩, 3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대구만 보면 대구부가 풍현이 옛날 지금의 대구인 거죠. 경산에 보면 옛날에는 경산현, 자인현, 하양현이 있었고, 영천에도 영천군, 신릉현이 있었고, 군위에도 군위현과 어흥현, 예시의 본향이 어흥이 예시거든요. 예시의 본향이 어흥이 현이 있었고, 상주에도 보면 상주목하고 함창현이 있었고, 이렇게 안동에도 보면 안동과 예안, 예천에도 보면
예천과 지금은 매니지만 용궁도 옛날에 한 게 현감이 구했던 예천 용궁. 그러니까 거의 2개씩. 포항에는 4개, 포항에는 제일 많게 4개 있습니다. 물론 해안에 여름이 수업이기 때문에 규모는 적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거무리가 흥에 있는 흥이가 궁이었고 그 밑에 청하가 현이었고 기양 석사리로 유명한 장기가 현이었고 영일정시 정시의 본향이 연일의 현이 있었고 포항만 해도 4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주거 포항이라는 한 개의 큰 지방과 지방처럼 모여져 있었고 또 물론 하나가 있었던 것도 많습니다. 경주같이 큰 경주 부윤 부분 경주같이 이렇게 큰 것은 경주밖에 없었고 청주도 청주밖에 없었고 영덕은 묘하게 지금은 영덕군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영덕현과 영의부 영의는 부사가 있었고 영덕은 현감이 있었는데 부사가 훨씬 크죠. 그리고 지금은 역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영해와 영덕이 지금의 영덕인 거죠. 울진도 마찬가지로 평양에 현이 있었고 울진에 현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영남원 남쪽에는 70만 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고을은 경주입니다. 경주가 가장 크고 그리고 고을을 옛날에 고을의 순서를 부목군현이라 해서 부목군현 부는 부인 부분 그 다음 목사 목은 목사 군수 현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도호부라고 있었습니다. 도호부 군사로 도호부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서 목사와 군수의 사이에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는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혈령, 현감. 혈령과 현감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뭐 현감이 더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장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혈령이 더 직급이 높습니다. 현감은 6품이고 혈령은 5품이니까 현감이 더 높죠. 그럼 조선시대 품계는 어떻게 있는가? 품계는 지금 말하면 직급입니다. 직책은 군수와 직책은 군수 현감 이렇게 해서 골수령인데 직급은 옛날에는 품계라 그랬습니다. 품계는 18품계 18개 있는 18품계도 맞고 30품계도 맞고 다 맞는 말인데 18품계는 뭐냐면 1품부터 9품까지가 있으면서 그것을 정족으로 나눴으니까 정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 정삼품, 종삼품 이래가 정구품, 종구품 이렇게 하면 18개가 되니까 18품계 되는 거예요. 18품계석이 경복궁 앞에 건정전에 품계석이 이렇게 돌로 다 씌워놨죠.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돌 바닥이 되게 물퉁물퉁거려요. 우리나라 석공들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 바닥이 굉장히 물퉁물퉁거려요. 그거를 저도 아유 우리나라 이 석공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석굴암 본전물을 만들어서 지금 석공들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었는가고 궁금을 했었는데 용준 교수의 글 속에서 그거를 발견했었는데 그걸 판석이라고 해요. 이놈 앞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말고 신하들이 앞에 이런 걸 들고 이렇게 들고 좀 다니시죠. 연습복에 보면 또 그런 거 요거를 홀이라고 해서 홀이라고 그러는데 감복과 동시에 관리가 되면 홀을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홀을 앞에 들고 절대 빨리 걸어서 임금님 앞에 실수하지 마, 공항 앞에 실수하지 말라고 일부러 판석을 그렇게 물퉁물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품계가 되는데 30품계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1품에서 6품까지를 또 거기에서 정일품, 종일품 여기 이런 6품까지 정일품, 종일품까지를 전부 상계 하계로 두 개를 또 나눴어요. 왜 나눴느냐 하니까 뭐 차리면 적고 뭐 상을 줄 때는 좀 이렇게 뭐 생식을 내려고 두 개로 나눠가 상기 하계를 나눴는데 이 상기 하계를 나누는 것은 어떤 사서나 실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딱 한 개의 의미가 있는데 정상품을 상계로 나누고 하계로 나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정상품 상계를 당상간, 정상품 하계를 당하간이라 하는데 그때만 굉장한 차이를 두고 30품계 중에서 나머지는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0품계와 그 다음에 이제 당상간과 당하간
당상관이라는 당은 마루입니다. 마루 당자를 써갖고 당상, 마루이라는 뜻이고 당하관은 관은 관리라는 뜻인데 당상관은 마루 위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높은 관리, 당하관은 마루 아래에서 서 있는 관리. 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가 이 3급 정상품에서 상계 품목은 당상관인데 이거를 통정계보라 부르고 3급의 정상품 3급의 하위를 통정계보인데 이걸 당하관이라고 그래요. 당상과 당하관의 차이는 요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당상은 이름을 무슨 당상, 실록에 근무하면 실록당상, 비근사에 근무하면 비근당상, 어근부에 근무하면 어근부당상, 근무당상이 내려오면 총기 불불불 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무당상, 선해청 당상이 선해청은 살아나주는 불량미를 취급하는 관리하는 당상인데 이 선해당상, 이 선해당상이 부정을 저질러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죠. 이 당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냐 하면 조선 후기에 그냥 200년 동안에 경상도 선비들 중에서 어른 당상에 올라간 사람은 5사람도 안 돼요. 전부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면 조정에서 이미 벼슬을 주더라도 더 이상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영남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차를 타고 올라갔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나이가 될 때 내려주는 당상이 일종의 명예직과 비슷한데 그거를 요직당상이라고 해요. 그걸 놓쳐서 요직당상 혹은 목숨 숫다 써가 수직당상 혹은 모임당상 이렇게 해서 거의 영남에 뛰어난 선비들은 당상까지 못 되고 요직당상에서 이제 당상으로 받으면 이제 성은에 감사다 하면서 사직에 소를 올리고 혹은 올라가서 성은에 인사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는데 당상이라는 자리가 조선시대에서 강력한 부서인 삼사란 부서, 사관은 사업부, 공무관이 3사인데 사업부에도 당상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사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힘 있는 사업부도 사관도 대사관도 한 사람, 사업부도 한 사람, 사관도 한 사람. 6조 중에서 가장 힘이 센 2조에도 당상관은 2조 판서, 2조 참판, 2조 성지, 2조 참의. 성지가 참이니까. 6조에서 가장 권력이 센 2조에도 3사람이 당상관밖에 없어요. 문관이 한 800명, 무관은 한 1000명, 1800명의 관리들 중에서 당상관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당상이 되면 실제로 가문행관이고 비석도 커지고 우리 보면 통정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보통 살아생전에는 당상이 잘 안 되고 후손이 잘 되면 정직으로 추정것으로 당상을 하나 내려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석을 크게 새로 쓰고 있죠. 그래서 당상과 당하라는 어떤 그 차이가 직책에서 우측 기종을 하고 밑 차이가 크고 그 밑에는 이제 참상과 참하. 아까 6품 이상을 상계하기를 나눴다 했는데 6품을 딱 경멸해서 6품 이상을 참상관이라 그러고 6품 이하를 참하라는데 7, 8, 9를 참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 경계를 잡아요. 올수령이 되려 그러면 6품이 돼야 돼요. 참상관이 돼야 올수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 9는 올수령을 못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7품에서 6품으로 승격하면 승립을 했다. 6품을 나갔다. 승립을 했으니까 다음에 한 고를 살렸다. 고를 수령을 된다는 걸 고를 살렸다. 이렇게 하는데 당상간의 복식과 참상의 복식과 참하의 복식, 옷 색깔이 다 틀려요. 옷 색깔만 보고 저 사람은 당상간이다. 저 사람은 참하다. 참상간이다. 저 사람은 참하다. 이렇게 이제 옷 색깔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수령이 나게 되면 수령 7사라 그러니까 수령이 해야 될 7가지를 나라에서 이렇게 내라
내려준다기보다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올수령에서 제일 중요한 해야 될 일이 7가지. 수령 7사인데 제일 첫 번째가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양장을 잘하도록 최대한 밀어주고 힘을 쓰라. 농장. 두 번째는 호구. 호는 집이고 구는 사람인데 호구를 늘리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학교. 백성을 교육을 좀 시켜서 입학량식을 권장하고 학교에 잘 나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을 잘하라, 잘하라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오는 게 그게 수령칠사인데 수령칠사의 첫 번째는 농장. 그래서 농가 천하기 대단이죠. 71개의 고을의 순위가 이제 부목분열이라고 하는데 구의 고을이 경주라 그래요. 경주입니다. 조선시대에 부는 부의 수령을 부윤이라고 하는데 부윤인 고을은 경주와 전주와 평양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상과 동급이라서 종이품인데 관찰서도 종이품, 부윤도 종이품. 그래서 참상과 똑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악연의 고래라고 해갖고 대단히 흑입하고 관찰사를 500이라 그러면 경주 부윤을 900이라 그러는 거죠. 원래 이제 감사가 100을 했는데 경주 부윤도 감사와 동급이라고 900이라 그러고 관찰사는 도백이라 그러고 경주를 부분을 했는 이유가 조선 초기에는 경상감령이 경주에 있었거든요. 경주에 있다가 상주로 옮겨가는데 전주와 평양은 원래부터 볼수령이 평양감사와 제다감사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경주만은 시간에 너무 저쳐져 있어갖고 상주로 올려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주 부윤 자리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걸 경주 부윤이 있었는 거죠. 제일 높은 부윤은 악영이라 그러는데 삼공육경. 공은 정성이라는 뜻이고 경은 판서라는 뜻인데 삼공 세 사람의 정성과 삼정성과 육판서 다음이 이제 악영이 참판과 같은 여기가 경주 부윤. 그 다음에 경주 부윤 다음에는 목인데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 목은 상주목, 성주목, 진주목 세 군데밖에 없어요. 목사인데 이것도 정상품인데 정상품은 당상관도 있고 당관도 있고 상계를 당상관, 하계를 당관인데 목사는 전부 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70만 경상도 영남권 70만 개 고을 중에서 당상관 고을은 당상관 경상감사와 경주 부윤 우선입니다. 목사는 당관입니다. 목사와 똑같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동부사인데 안동은 그냥 도읍 아니고 대도읍이라고 해갖고 특별히 옛날에 큰 고래 이름은 참 줄을 붙이는데 안동만이 이름이 특별히 안동입니다. 전부 주 길주, 야주, 전주, 완주, 경주, 상주 전부 옛날에 고을은 조선시대에 주자를 붙이는데 경주만은 안동으로 붙이는데 고려 태조가 부천 전투에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동쪽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래서 동쪽 편안한 자의 동력동자가 안동이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지으면서 동시에 고려시대 전국에 5개를 도읍을 만들었어요. 군사로 이렇게 좀 모하도록 안동도읍, 안서도읍, 안북도읍, 안남도읍, 안변도읍. 안북은 평안도, 안남은 황해도, 안성은 전라도, 안동은 경상도, 안변도읍은 함흥 이렇게 해서 5개 도읍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안동과 안변 이런 게 2개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목사 동급이 안동 부사, 안동 부사는 그냥 부사가 아니고 높은 부사. 조선시대 서울의 참판들이 좌천돼 갖고 안동 부사로 발령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적에는 참판이라는 직급은 그대로 갖고 종이공을 갖고 있으면서 직책은 안동 부사로 합니다. 부사는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참판이 되면 그 직급이 그대로 살게 되고. 그럼 목사 다음에는 부사인데 부사인 고을은 가장 큰 곳은 밀양부사가 밀양부사, 뭐 선산부사, 인동부사, 수능 영구의 그 수능도 수능부사였습니다. 수능부가 정풍년의 병거라가 세조대왕의 그 반란 고려가 되었고 수능한 씨가 몰살을 당해요. 동네 전체가 몰살당하면서 그게 정충년의 병고 1457년인가 이런 게 정충년의 병고를 당하면서 수능부가 없어져요. 완전 통째로 이게 풍비궁에 되는 게 수능부고 선산은 부고 또 청송도 지방이지만 청송도 부사하고 연희도 부사하고 김해부사, 동래부사, 창원부사 이런 게 부사하고 부사 다음에는 군수인데 이 목사, 군수, 부사 이거는 주로 무엇으로 나누느냐? 호와 구로, 집의 수와 사람의 수로. 옛날에 사람을 해야 될 적에는 양인들은 인으로 해야 됐어요. 양인 50명, 어비들은 구로 해야 됐어요. 시치도 시초고 시치와 똑같이 어비들은 구로 해야 됐어요. 어비는 5구, 양인 10명. 그래서 인구가 사람의 인구가 어비에 꼭 합해서 인구가 15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라는 것은 양인 그러니까 평민 이상. 그래서 양인하고 노비하고 나누는 글자를 양천이라 그러죠. 양천은 노비와 양인을 나눈 거고 기천은 기항도와 천항도를 나눈 기천은 같은 천이지만 기천은 선비와 양인, 선비와 중인과 양인은 또 동격입니다. 선비와 중인, 사대보와 중인, 사대보와 양인 나누는 그 기준을 기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천이지만 기천과 양천은 두 개로 별개의 의미로 쓰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짐승처럼 풀어야 되었다. 풀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 다음에 이제 군수인데 군수는 제일 큰 게 경찰군수, 청도군수, 예천군수 그 다음에 이제 현령인데 현령고는 현관보다 좀 높은 게 현령인데 현령고는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경상도도 몇 개 안 됩니다. 경산이 현령, 경산 현령, 의성 현령, 남해 현령, 거제 현령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관고입니다. 현감은 조선시대 360개의 고을 중에서 현감고이 한 50% 돼요. 거의 현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되면 과학업체에서 성령만 되면 육급만 되면 일단 현감 한 자리는 살게 해주죠. 그런 이제 이런 어떤 70만 개 고을 혹은 전국의 360개 고을이 고을마다 고을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어느 고을이든지 고을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고을이 되는데 첫 번째가 객사입니다. 객사, 향교, 그리고 동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고을이 되는데 객사는 뭐 하는 곳이냐? 흔히 우리 잠자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사신들이 잠자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객사는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객사는 임금 국왕에게 하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례. 국왕에게 차로와 보름에 삼반 간속을 다 드리고 올수령이 국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열심히 고를 다스리겠습니다. 국왕에게 하례를 올리는 그 애를 망벌레 대궐을 보면서 지내는 의례 망벌레라 그러는데 국왕 실제로는 객사에 없으니까 전국 올마다 객사에 없으니까 객사의 전층에 국왕을 나타내는 전패
혹은 불패, 궁전이라 할 때 그 전자를 써 전패, 위패를 할 때 패, 혹은 대거를 할 때 글자를 써갖고 전패나 골패, 골패는 가복의 이름의 골패라고 그랬고 그 지는 전패라고 그랬는데 전패를 모셔두고 좌로와 상망의 상방간속 공을 수령 밑에 있는 똘령 뭐 육방하고 분교하고 또 관비, 관노 이 세 부리를 데리고 이제 절을 해요. 왕한테 절은 몇 번 하겠습니까? 예배합니다. 4배 숙배라 그러죠. 보통 우리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할 때는 한 배,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하죠. 절에 가서는 보통 3배를 하죠. 국왕한테는 4배를 합니다. 물론 제사 지낼 때도 4배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할 때는 그냥 절 한 번 하지 2번 절하면 내가 죽는 사람도 아닌데 2번 절하나 이렇게 하죠.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을 절하고 이제 높으신 절에 가서 3번 하면 아버지한테도 한 밖에 안 하는데 스님한테 무슨 3번이나 하는 감시나 막 그러죠. 국왕한테는 4배 숙배를 하고 예서복에 보면 국궁대 뭐 평신 감시나 이렇게 이제 런사 호방 이방 예방이 이렇게 끌어오면 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백사에서 절을 하는데 사신들이 혹은 신하들이 북지방에 출장 내려와갖고 정월이나 초하루나 보름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절을 합니다. 보하는데 혹은 외국에 사신을 가더라도 배 속에서도 절을 하게 되고 그만큼 왕에 대한 충성심, 왕도 정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객사의 정청은 객사정청, 객사라는 것이 집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정청인데 정청은 좀 높아요. 높고 좌우는 정청의 지붕보다 유럽보다 조금 낮게 짓는데 가운데는 국왕, 좌우는 문무를 상대해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 정청에는 잠을 못 자면서 잠을 못 자고 좌우 협실, 자액사, 우익사라는 그 협실에는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는데 국왕 정피에 있는 옆에서 잠을 자고 술 한잔 먹다가는 그 키는 완전히 또 기한 가겠죠. 그래서 객사에서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객사의 객관에서 잠을 자지 흔 빠지게 객관인데 왜 객사에서 잠을 자게 되냐. 일본 통치자 일기 어디를 읽어봐도 대구 감정에 갔어서 다 머무른 게 대구 객사에서 잠을 자는 사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청도 객사에서는 잠을 잤다는 기록은 나오는데 대구 객사에서는 잠을 잔 기록이 없더라. 그만큼 대구에는 객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객사가 어쨌든 객사가 고을에서 제일 권위가 높은 건물인데 이런 객사가 조선 후기까지 남아있다가 일제가 강점기에 하나 둘씩 다 없어집니다. 대구 객사 중에서 가장 빨리 없어집니다. 대구 객사가 없어질 적에 온 언론도 떠들고 이렇게 해서 난리쳤지만 결국은 박작대기 임금 이 건천 사면서 이 대구 객사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객사가 남아있는 게 보면 청도 객사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선산 객사가 약간 변형됐지만 선산 객사가 남아있고 안동의 예안 객사가 선생님 객사가 조금 남아있고 상주 객사를 복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고 경주 객사가 정청과 자액사는 사라지고 우익사만 경주경찰서에 남아있는데 굉장히 웅장해요. 경주 객사를 보면 대구 객사도 저 정도 건물이 안 되었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게 커요. 경주 객사는 네 문을 닫아서 한 번도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사가 고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향교입니다. 향교도 반드시 지어야 된다. 아까 그 고을수령 7사 중에서 교육을 부흥시키는 세 번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향교인데 향교의 근본적인 책임은 수령한테 있고 향교에서 제일 높은 그 요림 학식 높은 향교의 총국장은 전교라 그러죠. 향교 전교는 향교를 총가지고 있는데 경상도 71개 고을 중에서 향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진해 향교만 최근에 허물어지고 복원 안 했다는 이야기 있고 다 남아 있습니다. 향교는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최근까지 유림이 남아 있었고 향교는 유림에서 관리를 했고 또 향교는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일제가 향교까지는 허물 필요가 없었다. 일제가 상권을 장악하는데 향교까지는 머물 수 없었다. 조선시대 객사는 집이 없어갖고 학교가 없어가 객사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관공서로 쓰게 돼가서 객사는 빨리 허물어졌었는데 향교는 개소에서 남아 있었는데 이 향교 중에서 보물문화재인 향교는 경주향교, 뭐 상주향교, 영천향교, 대성전, 성주향교 이런 것은 국보문화재로서 향교는 없고 보물문화재로서 향교는 있는데 그게 경상도에 쓰인 6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헌. 향교는 이제 그 자출우입이라 그래가 향교문에 들어가면 산문인데 그 문이 세문이 있는데 그 산문에 좌측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나온다. 그래서 좌입 우출 이렇게 이고 또 향교는 전합후매라 그래갖고 향교는 기능이 딱 2가지거든요. 교육의 기능하고 재향의 기능. 재향의 기능은 그 공문십처라서 공문십처라는 공자를 모시는 그 자리가 대성전이 저 뒤에 있고 교육을 시키는 강학공원인 명륜당이 앞에 있죠. 거의 다 향교가 그게 이제 전학 가운 앞에가 학이고 후는 묘 사당묘 후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전학후묘라고 하는데 옛날 조성의 글은 전부 한자기 때문에 이렇게 참 한자로 끝글자 한자로 이렇게 해서 전학후묘라고 해서 앞에는 명륜당 뒤에는 대성전 그리고 공전을 모셨다고 공전처럼 전을 쓰고 밖에는 밑에는 담을 쓰고 같은 건물인데도 어떤 거는 전을 쓰고 어떤 거는 담을 쓰고 어떤 거는 컨을 쓰고 어떤 거는 간을 쓰고 어떤 거는 관을 쓰고 이 객사는 전부가 또 관으로 이름 붙였어요. 묵직하게 국왕의 인필을 모셨다고 전부 관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대구 객사는 옛날 골 이름을 떠서 달성관, 경주객사는 동경관, 영천객사는 영양관, 성주객사는 성상관, 상주객사는 상창관, 경산객사는 장상관. 그러니까 경산에는 지금도 장산초등학교가 뭐 있죠. 서성동쪽에 그 가르치는 장산. 그 경산은 이 장산이 아마 경산현에서는 좀 중심지였는데 청도객사는 도주가 안 되는데 경산만큼 옛날에 골 흔적이 사라진 시는 없어요. 경산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고 가만히 이걸 따져보고 뭘 따져봐도 경산에서 나오는 문화원의 잡지를 봐도 특별한 답은 없는데 제가 내린 답은 경산역과 경산의 옛날 골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 앞에서 일제화되면서 경산은 대구는 그래도 선화당과 진천각과 간풍들하는 뭐 어떤 이런 게 남아있지만 경산은 막 싹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청도역이 저 신역으로 가고 옛날 향교에 있었던 옛날에 그 청도 읍지였던 것은 화양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청도는 오전히 그대로 다 남았어. 향교, 동헌, 객사가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일제가 그 1904년에 경부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역과 가까이 있었던 읍치라는 것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또 이제 뭐 옛날 선배들은 건물 이름을 이렇게 뭐 관루 당 이렇게 바꾸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 이유는 나는 좀 이렇게 많이 안다, 유식하다. 나는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쓴다. 한자를 한두 자트 많이 안다. 옛날 선비들은 지금 한자가 한 8만 자, 5만 자에서 시작하면 8만 자, 상용 한자가 5천 자인데 옛날에는 한 5천 자 이상 알아야만 선비니까 나는 이럴 때는 룰을 쓴다, 이럴 때는 단을 쓴다, 이럴 때는 단을 쓴다. 그러니까 선비의 지배에 대해서 당호를 붙일 적에 참 고전에서 두 글자를 뽑아오고 마지막에 룻이나 단이나 헌을 쓸 적에
운치 있게 넣어야만 이럴 적에는 당을 넣고 이럴 적에는 간을 넣고 이럴 적에는 이제 뭐 흔을 넣고 룰은 이천이고 각은 당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를 넣고 또 사당은 사자를 쓰고 제자만 넣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제자 이렇게 사자만 넣어다가 제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인문학적으로 못 보이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이제 글자를 다르게 쓴 겁니다. 그게 이제 한문의 현학성, 뽐내기성 그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은 골수령이 근무하는 곳이 동원인데 동원도 지금 남아있는 곳이 참 없어요. 백수와 마찬가지로 동원도 거의 이제 고여 골수령이 근무하는 것이 동원이고 골수령이 잠자는 곳, 즉 잠자는 곳을 내아라 그랬죠. 내아를 서흔, 서쪽에 있다고 서흔, 동쪽에 있다고 흔. 근무하는 것을 동원, 서쪽에 있다고 서흔인데 서하라기보다는 내아를 많이 하는 내아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내아에서 동원까지를 그 화랑, 복도 집이 천장에 있는 화랑으로 복도를 이렇게 열어놔서 해나가 비나 햇빛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본되어 있기 때문에 내아하고 동원하고는 이웃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경상감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상감사는 보통 골수령에서 주로 빼죠. 빼니까 이 선화당과 정청각은 동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감령 건물이니까 이게 감령의 정청이라고 하죠. 가운데에 있다고 정청. 그러니까 대구 감령의 정청은 선화당이고 이 제2정청은 정청각이죠. 선화는 감을 쓰고 정청에는 각을 썼죠. 왜냐하면 대구감사가 그걸 썼으니까. 대구감사가 그걸 쓴 것도 아니고 선화당과 정청각은 전국 팔도골에 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고요. 공주선화당도 있고 전주선화당은 최근에 복원이 있고 험한 평양에 북한의 함흥선화당은 북한의 국보고 선화당은 지금도 다 있고 원주선화당도 굉장히 좋은 장군이 연화가 있고 선화란 의미는 성류선화라는 어떤 고에서 나오는 게 성류선화. 임금의 유지를 받들어 선화, 베풀고 변화시킨다. 성류선화. 진청각은 제2정청, 민비정청이라고 말 타고 가서서 어떻게 한다는 정청각도 목민간의 자세에서 나오는 그 정청인데 대구 정청각은 그런 게 아니고 대구 풍악소리가 많이 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후기 때 대구 감령에서 근무했던 관찰사들이 정청각에서 하도 귀신들도 접대를 마셔갖고 정청각에서 풍악 소리가 많이 들렸다. 대구 정청각에 풍악 소리가 들리겠구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구에는 선화당과 정청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청각 그 뒤쪽에 내아가 있어서 내아에서 정청각 쪽으로 이렇게 오는 화랑이 있었는데 정청각 안내만 보니까 관소, 관악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꼭 내아처럼 써놨는데 잠자는 곳은 분명히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각에서 주로 일을 보고 정청각에는 온도도 있고 선화당에는 온도가 없기 때문에 발이 크게 앉아서 제인들은 이렇게 취진하고 선화당에 취재해서 최대우가 직접적인 앞에 관덕정에서 목을 찌르고 선화당에서 대구 감사 서순이고 대구 서씨 집안의 관찰사가 최대우 아버지가 굉장한 학식이 높은 분이거든요. 경기에 용산서원장을 5번 했는데 파도를 떨어졌지만 안동의 대산이산 정식에 내려오는 그 제자분인데 굉장히 그 학식이 높은데 대구 관찰사가 아버지의 안면을 봐서라도 이걸 어떻게 사교에 물들었느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학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우를 취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고을은 지금의 고을하고 순위가 조금 많이 틀려요. 인구로 수로 보면 이게 인구가 이제 확실히 남아있는데 1789년 정조 13년 때 호구조사를 했는데
호구 조사를 했는 기록이 호구 총서라는 책으로서 만들어졌는데 1789년이라는 것은 정조 13년이기 때문에 정조의 치세가 24년을 했습니다. 영조가 52년 했고 두 사람 합해서 영정조 75년 치세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굉장히 문해가 부흥했고 공격이 활발했고 이때 만들어지는 호구 총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5천년 역사에서 문해가 확실히 발달됐던 즉 문해 부흥기라고 칭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많은 시기가 5천년 역사에 참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용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용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조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문해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는 통일이 되고 난 뒤에 100년 뒤 그러니까 9세기 중엽에 석굴암을 부국사를 짓고 석굴암을 만들고 엘리제종을 만들었던 그 시기 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문해 부흥이다. 그게 왕으로 말하면 경대방 해공왕이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뒤에 12세기 중엽에 1120년, 30년, 1140년 뒤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짓고 고려 청자가 그 솜씨가 최고로 발휘했을 적에 고려 왕조로 말하면 고려 인종정과 두 번째의 문해부흥이다. 세 번째는 그로부터 또 300년이 지나갔고 15세기 중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는 게 1443년이고 지은 게 43년이고 반포가 46년인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하고 종묘 제례학을 짓고 장명씨가 처우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32년간의 치세를 했었는데 그 세종대왕의 중후반기 치세에 그 세 번째 문해 부흥이 있고 그로부터 또한 250년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하고의 연도 차이가 한 250년 나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쓰러졌다 올라 쓰러졌다 힘없이 끄덕끄덕거리다가 다시 또 영정조 75년 치세에서 다시 또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500년 역사가 무사히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에 있었던 르네상스 문해 부흥기가 영정조 시대의 후반기니까 그때 만들어진 호구조사니까 무척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호구조사는 3년마다 해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게 10년 그 3년마다 하는 거 10년 되거든요. 10년이 뭐냐면 그 띠로 우리가 띠가 12개가 있는데 청간과 지지의 12개, 청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 그 10개와 12개가 결합이 되면서 60 그 갑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일주갑이라고 하죠. 60갑자가 만들어지는데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묘, 순해 이렇게 해서 12개인데요. 띠가 쥐띠, 그 다음 토끼띠, 자모, 자묘, 쥐띠, 요띠, 말띠, 닭띠 요 띠가 돌아오는 해에 호구조사도 하고 시험도 쳐요. 그리고 신년이라는 게 호구조사도 하고 시험을 치는 큰 행사를 하는 해다. 죽으면 3년마다 하는데 옛날에는 격이년 같으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격이년 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신년은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건데 오늘 신년이라고 해요. 그 신년이라 시기 요즘에 내려왔어서 입학식, 졸업식, 경축식 이 시기 입학해라고 하고 왜 입학식이라 하느냐 옛날에 그 신년이 왔기 때문에 신년으로 신년 행사라는 시기 오늘날 내려와서서 경축식이 됩니다. 입학식이 되죠. 그래서 신년에는 과거도 치고 호구조사도 하니까 무척 중요한 해다. 사람의 일평생에서는 신년이 수업을 온다. 그래서 대구가 경주나 상주나 진주보다는 인구가 더 적다. 상대적으로 밀양이 인구가 많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금은 별로 안 큰 충주라는 도시가 인구가 전국에서 한양, 평양, 의주, 다음에 충주가 인구가 많은데 충주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남한강 물길이 종착지거든요. 서해에서 내륙으로 오는 물길의 종착지. 충주에 있는 나루 이름이 목기나루인데 목기나루가 남한강에서 제일 큰 나루. 그러니까 서울에서 영남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걸어서 오는, 마 타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 600리 길을 마 타고 오기는 무척 힘드니까 광나루는 광주로 가는 나루가 광나루인데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충주 목계나루에서 내려갔고 조령으로 넘어서서 안동으로 가든 상주로 오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령이 이제 마지막에 현감까지 있는데 이 골수령만 또 이제 이거는 골수령 비슷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역이라는 건데 조선시대는 역참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온라인이나 이런 통신시설이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이 말로서 전해주는데 역참은 말과 교지 전달. 왕이 지방수령에 시방수령에 내리는 문서를 교지고 지방수령들이 중앙으로 올리는 것이 장계고 교지와 장계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장계는 오늘은 어느 지방에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번기가 쳤습니다. 오늘은 뭐 송아지가 난 새끼를 낳았는데 발이 좀 색이 하나 없습니다. 오늘은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한 모든 정치의 흐름, 국왕의 정치의 그 모습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삼담한 상에 나타나는 모든 이치를 빨리 국왕 조정으로 보고하는 그게 장계인데 골수령들은 어쨌든 매일 장계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으로 가느냐? 역참으로 가요. 그래서 또 왕이 또 무슨 교지를 내리면 그 역으로 통해서 내려가는데 경상도에는 주요 역이 12역이 있고 한 역마다 작은 역이 7, 8개씩 한 10개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일 큰 조령에서 넘어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역이 문경 유공역. 전남교반이라는 아름다운 곳에는 그게 제일 먼저 문경 유공역이고 거기에서 안동으로 가면 안기역이 있고 김천으로 가면 김천역이 있고 그리고 안기철방이라는 그래서 이름이 안기철방을 했다. 김홍도가 그림을 잘 그리가 정주가 보온으로 내려준 게 안기철방이라는 책책이죠. 이 철방은 역장은 말이 기차로 치면 역장이 되고 또 통신으로 치면 우체국장이 되고 그러니까 역장이 여기의 장은 철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방은 현감과 동격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 남쪽에는 영천신령의 장수철방, 청도가 남성현 제놈은 성현철방, 성현역, 남성역, 성현역, 장수역, 황산역 이 세 역이 경상도 일대를 가장 크게 했던 역인데 이 역이 사라져버릴 거면 재기능을 못하면 왕명이 제방까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제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다 망가져 버리니까 한영기도청이가 내려와서서 제일 먼저 했는 게 그거를 복귀한 것보다 더 먼저 복구시키는 게 역참이다. 역참의 복구를 제일 먼저 복구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나라 기능이 돌아가니까. 역참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데 역참과 마찬가지로 또 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은 이제 국영여관 나라에서 어디 가서 또 뭐 옛날에는 호랑이도 많고 강도도 많고 이러니까 아무 데서나 잘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원대가 여기 있었고 의성의 도리원 그것도 여기 있었던 자리고 장호원, 사대원, 서울 사대원 밖에도 전부 여기 다 있었어요. 여기 뭐 지금 이태원, 상원안에 이태원,
인덕원, 홍대원 이렇게 전부 다 옛날에 역자리였습니다. 일찍이 성문을 닫아버리면 성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성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뭐 병조의 권한이 없으면 성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기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병조가 성문은 병조가 날인데 병조가 어떤 그 허락 없이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임금도 사전에 연락을 해갖고 내일은 나가니까 발음을 좀 일찍이 하라 이렇게 써서 나가고 이렇게 썼는데 성문을 닫는 것을 인정이라고 그러고 성문을 여는 것을 파로라고 하는데 어두워지면 닫고 날이 밝아지면 켜요. 시간을 24시간을 그것도 내나 간 지지 12개를 나눠갖고 뭐 자시, 축시 이렇게 인식 이렇게 하는데 밤은 또 5개나 나눠서 초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나눠가 2경 몇 점에 문을 열고 5경 몇 점에 문을 닫고 2경, 5경 몇 점에 성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성문에는 종을 달아갖고 종을 치는데 혹은 북도 치는데 인정에는 북을 28번을 쳐요. 왜 28번을 치느냐? 하늘의 별은 28수가 하늘을 관장하는 28수의 별들이고 규선은 항문을 관장하고 이런 별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인간의 세상은 잠을 자니까 하늘에 계시는 28수의 별자리께서 잘 지켜달라고 28번 치고 하루는 33번을 쳐요. 33번을 치면서 지금부터는 날이 밝았으니까 하늘에는 제석천 별도에서 33천이 있다. 그 33천 대왕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 해서 33번에 북을 쳐서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어야만 통과되니까 문 밖에는 역이라는 게 생겼죠. 역참이라는 게 여기 이름을 옛날에 역참 역은이라고 했는데 역참이 우리는 역으로 남고 중국에서는 참으로 안 남아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동대구역, 서울역, 부산역 이러잖아요. 중국에는 북경역이 아니에요. 북경참, 항저참, 시안참, 고속철 베이징 서역이 갖고 하면 베이징 서참, 베이징 시참, 베이징 시장, 항주 뚱자 이렇게 해서 참으로 역참이 우리는 참으로 남고 역으로 남고 북경은 이제 중국은 참으로 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역참이 역으로 바뀌어진 거죠. 좀 쉬었다. 네. 좀 쉬었다. 권리는 빼앗겼지만 경상도라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집마다 문중이란 것을 만들어갖고 권리를 가졌던 도론 지배층들은 오늘날 한적도 있었지만 경상도라는 이 영내에서 수많은 문중들이 살아남고 종가를 형성한 거죠. 종가는 대부분 다 중시조나 그 문중에서 뛰어나신 분들의 호를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참 경상도 꼴짝이마다 이 종가가 다 있죠. 옛날에 조상들은 세거를 문우를 열 적에 세거지를 골수련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 길지를 택해갖고 길지는 대산임수라 그래서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흐르는 그리고 홍수가 피해가는 그것을 길지라 그래요. 대산임수의 길지를 풍수산에서 마련해갖고 집을 지었는데요. 그 풍수가 좀 어딘가에 흥하다, 좀 모자란다. 이 산이 동그라야 되는데 서북 쪽에는 바람이 자꾸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길고림을 만들고 하천에서의 물길이 너무
좀 세다 이러면 또 나무를 심어서 하천물질을 줄이고 또 마을 돌지 못하게 하고 어떤 그런 지혜를 가져서 골가 많이 떨어진 곳 우리가 가까이 잘 아는 뭐 지방을 시험해 보면 대구는 그때 실제로 24개 조가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는 정당이 몇 집밖에 없으니까 대구를 제외하고 대구는 관찰사에서 있더니 노르나가 되게 빨리 되었어요. 남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뭐 영천 마찬가지고 성주도 마찬가지고 영천읍성이 지금 그 성리라 그러는 동네에서 영천읍성에서 나는데 영천의 그 양반들은 전부 다 멀리 살았어요. 대창이나 금호나 따라 가까워야 대창, 금호, 저 화북, 영일정시점 화북 있고 청양조시는 대창이나 금호 쪽에 있고 또 영천윤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입구를 빠져나와 있고 이렇게 성주가 마찬가지고 성주도 성주읍성에 지금 성례숲 있는데 고기가 성례숲인데 뭐 무슨 성산이시 집안도 시골이 정도 떨어져 있고 한강도 가해산기슭에 있고 항상 골문하고 같이 있는 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독자적인 곳에서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남 중간에 대부분 다 지금도 태계정택도 보면 태계정택에서 안동 부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로서 꽤 멀리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영남의 공가들은 지역하고 좀 업체 지역 그렇게 관청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문호를 개방했는데 이거를 최근에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학교 교수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30, 50, 99라는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 가장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오고 갔던 한방의 문중은 영남에서 한 30개 문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가까운 문중은 50개 문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중은 90개 나오더라. 90개 속에 포함이 되는 집안이라야만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영남의 양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장 중심되는 집안은 누구냐? 태계 집안입니다. 거기서 태계 집안을 중심으로 태계 외적 인적 중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유승용 집안, 학동 김성인 집안, 상주의 꾸복정택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성스러기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인데 정조 16년에 1792년에 경상도 난임들이 정조가 본격적으로 자기 힘을 키워서 자기가 친정체제를 갖춰서 이제 영남 난임들이 만 명의 유생들이 힘을 모아갖고 하여간 경상도에 남인 쪽에 관련되는 유생이라는 유생들은 다 들어가가 만 명의 이름으로 명명을 써서 영남 만인소 제1차 영남 만인소를 올리죠. 올리니까 노론에서 이참 그동안에 숨을 죽여서 끔찍했던 영남 난민들이 그래도 이 친구들이 살아있구나. 갑술년 패배라고 숙종 때 1694년도 갑술년 패배에 영남 난민들은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나죠. 다 쫓겨나가죠. 그때 다 쫓겨나가면서 물러섰는데 그로부터 98년 뒤 100년 뒤에 난민소를 다시 올리죠. 올리면서 영남 유림들은 살아있구나 라고 올리는데 이때 참여했던 문중이 230개 문중이에요. 대단히 많죠. 그 230개 문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지간한 문중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대구에도 여러 문중들이 대구에 옥골 7개의 최원 집안, 서사원 씨 5곳의 서사원 집안, 서재호 씨 집안, 서재호 씨는 서재 쪽이고 저쪽에 월배 쪽에 다나오 씨 집안, 인천철 씨 집안, 옥산전 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박필년 순진박 씨 집안 이런 집안들이 대구를 좀 이렇게 했던 집안들인데 그때 230개 문중들이 나갔으니까 문중과 시족의 차이점은 시족이라는 것은 같은 동성동물이죠. 동성동물의 시족입니다. 시족은 시족을 중심으로 시족이 만들어지고
연중은 입향교를 만들죠. 어느 돌에 우리 누가 처럼 들었다. 그 돌쪽에 가장 쉽게 돌아가는 것이 조선 전기에는 결혼이에요. 조선 전기는 처가 거지혼이라 해서 결혼하면 딸이나 아들한테 재산을 똑같이 물려줬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처가집에 가서서 마누라 받았던 처가에서 부인이 받았던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 일가를 이루어갔고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공리 경상도 이해에서 온 집안들 이런 집안들은 전부 갖다 대부분 처가 거주혼으로서 양반이 되어 있는 집안들이고 물론 뭐 가다 보니까 이게 살기가 좋다 여기서 세계적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무척 힘들어요. 그 옛날 당시에는 결혼해서 분가를 하더라도 같은 부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다른 데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안동의 진성시 집안도 경주의 양도에 살면 상금이 됩니다. 안 도와줍니까? 배척 심하니까. 태계 후손이라도 이현적 집안에 가서 살면 그리고 이현적 회대 집안은 여주이신데 경기도 여주에서 어떻게 경상도로 왔느냐 월성 손씨 집안으로 장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루어집니다. 광주시 최고의 광주시 집안도 물론 뭐 무사 피해갖고 도망을 갔지만 그 전에 군수를 성주 목사가 내려왔을 때 그전에 막내 아들이 영천 최씨하고 집안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광주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결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사화로 내려온 집안, 사화를가 내려온 집안, 그 다음에 평민들은 전남, 기아 이런 지역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집안 거기 사는 사람. 달성서 씨가 대구에 살면 천년을 사는 거예요. 대구에 살면서 달성서 씨는 사람은 천년 전부터 조상이 거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성서 씨라는 우리 초에서 달성서 씨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살아서 천년이죠. 영천이 씨가 영천에 살고 있으면 영천에 살는 사람입니다. 경주 최씨가 경주에 살면 어떻게 하든 자기 조상이 천년 동안 경주 지방에 살아있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섞여졌잖아요. 하여간 이제 경상도의 뭐 어떻게 골짜기 갈 때마다 동화에 가도 만성 고택이니 동해 보면 평양황씨 재단에 강gen시 지간들 공사라든가 또 영예미로 오면 계령시 고택, 축산이만 무의공 고택 어떤 종가가 참 감탄할 정도로 종가들이 그냥 지키는 종가들이 많죠. 그 창에 가보면 동계고택.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태계로부터 쓴 게 아니고 신해를 참 좋아하니까 개자를 참 호를 많이 썼어요. 신해 개자. 그런데 내가 신해 개자 쓰는 선비가 몇 명인지 내 스스로 신해 개자 얼정마다 찍어보니 일산이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태계는 태계지만은 동자하면 동계하면 동계, 정원, 서자하면 서계, 박세당, 남계, 박세채, 묵계, 또 사계 하면 우리나라 예약의 대가 광산김씨의 중시조 사계 김장생, 노객하면 박일로, 진짜 우리나라 청객하면 김kim, 우리나라에서 역사책에서 굉장히 인물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개체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 옛날부터 시내를 참 좋아했구나. 시내를 그래서 대상일수록 큰 강보다 시내를 많이 좋아했구나.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호를 붙입니다. 고택이나 종택, 호력자 고택, 종택이라고 하는 또는 구려 무슨 구려라고 하는데 구자는 구자를 쓰고 몇자는 선고 초기할 때 내가 초충한 비야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 어려워요. 구려 우리 집은 100시간 되면 되니까 구려 썼다. 백화는
루피사 당근에 배정호 시절에 백화 구구 또 당자도 많이 썼어요. 당자 중에 충효당이라는 당과 참 많은데 이 충효당이라는 당원 이 전집들이 또 문화재가 되게 많아요. 제일숙룡, 제공가도 가유시 충효당, 또 애안이시 충효당, 계룡이시 충효당, 충효당이라는 호가 그 세 집 다 전부 다 문화재. 그 당자도 썼고 또 양동에 있는 종갓집 집도 손시 종가나 이시 종가나 전부가 다 우청당 수백 다 당으로 쓰고 종갓집은 당으로 쓰는데 이 종가는 경상도 종가는 딱 미역자예요. 정말 미역자가 딱 돼 있어요. 또 가온 집은 어디 가서 딱 보면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하면 정말 미역자. 미역자의 집이 한국에 대단한 보면 찾아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대문체, 대문이 있고 대문에 유치를 이렇게 달려있으면 대문체, 거기는 노베들이 자리를 이렇게 대문 있고 그 대문체를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되어 있는 2층으로 되어 있는 마당을 사랑마당이라고 그러고 사랑채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사랑채 위에 종손이 사랑마루에 앉아갖고 오는 사람 눈길을 높이 내려보고 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접대하죠. 모든 종과는 공개사 접빙객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를 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사 접빙객에 맞게끔 종가가 들었으니 종가가 어떻게 하면 문죽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를 중시하고 마찬가지죠. 종갓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을 정침이라고 해요. 발정자니까 정침을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정침이 뭐 사랑치가 되든 별당이 되든 태계종가에서는 제사 지내는 정침이 무슨 좀 한수정 추월 한수정이라고 별당을 태우지고 거기서 되게 불치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미음자로 딱 돼 있어갖고 사랑채인데 사랑채에서 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거기 사랑문인데 그 사랑문 중문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안채가 나요. 그 사랑 마당에서는 안채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사랑채까지는 외부 사람들이 접빙객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랑마당을 지나서 중문을 통과해야만 안채가 보이는데 안채에서는 이제 한 주인이 있는 거고 사랑채는 남자 주인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가보면 큰 집에 이럴 때 보면 이 집에 이제 부의 능력함 그리고 종가의 편단함 이게 이제 몇 분만 이렇게 가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갓집들은 대부분 그런 게 그러면서 이 입구에 빗돌로 여러 가지 이제 위집을 실은 집안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는 것이 많은데 경상예사가 많이 쓰는 것이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라 적선지가 적선을 많이 하는 집안은 필류 반드시 있다. 필류 여경이라 얘는 모르겠어요. 필류 적선지가는 필류 여경이라 그 다음에 인택 홍상 인택 어진자에 어진 집안에는 홍상 산스름이 홍 넓을 홍 산스름이 넘친다. 그 다음에 덕문적경이라 덕이 있는 집안에는 모집자의 경사경자 덕문적경이라 덕이 있는 집안에는 경사가 모인다. 그 다음에 물태위선 물태위선 위선 위는 할위자로 선은 선한자 선한 일을 행함에 물 아닌 물 태자를 내릴 때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애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어떤 가문이라 듣기도 하고 양반가의 내려오는 강부 말씀이라기도 하고 집안의 자랑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영남 양반가에서 이거를 멋있게 이제 한자로 쓰고 이 강으로 걸어보죠. 제가 있는 홍마저도 덕문집중이라고 그런 한자 걸어봤어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택이
경주에 있는 최고작급 호텔인데 11회 만석군이니까 그는 300년 이상 만석군 정원인데 이 최고작급 호텔은 지금은 영남대학교로 넘어왔죠. 옛날에 1200 주임 최준씨께서 영남대학교 교고대학 초고대 합하면서 전국에 영남대학교로 세우기 때문에 최고작급이 호텔로 넘어갔습니다. 이 최고잣집은 실제로 벼슬에 했지는 없어요. 최고잣집의 반계에 있는 사람은 조선후기의 영조 때, 정조 초기에 문가가 급제하신 분이 계시는데 최고잣집의 그 직숙적계는 진사 이상 벼슬하신 분이 없습니다. 있는데 벼슬은 안 했지만 영남에서 가장 그참 내나라 집안들하고는 다 이렇게 한 발을 다 물었어요. 뭐 태계지만 세지만 학공지만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한 발 다 맺었고 거기서 태자집에 딸려서 또 대표적인 집안으로 전부 장가를 가고 지금 딸들은 경계고택으로 가고 지금 오신 분은 공화의 마산고택에서 강시 진주강시에서 시집을 오십니다. 그래서 이 최고자는 자기는 벼슬을 하지 않았더라도 며느리나 딸들 때문에 폭탄 벼슬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치마 양반이다. 치마 때문에 벼슬을 받고 치마 양반을 받는다. 이 최고자집 비버림에 대해서 원래 그 최고자집은 남쪽은 남춘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산이 남촌 임수는 잘 되는데 뒤쪽은 바로 공항대, 내무랑릉, 첨성대가 이랬기 때문에 뒤쪽에는 월성 구릉의 벌판이에요. 뒤쪽에는 겨울에 바람이 계속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대산임수의 귓지의 적표가 아닌데 여기에는 비버림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하게 최고자집이 원래는 경주 내남에 그 용산성에 있는 이소리가 최고자 경주 최씨의 본향인데 여기 정조 시절에 교동으로 그 집이 한 집안 일쪽이 넘어오면서 교동의 최고자 집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 경주 향교가 있으니까 집을 향교 농마루보다는 5자를 낮춰서 짓도 향교하고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땅을 다 파내갖고 경주 최고자 집의 농마루가 향교보다는 5자 1m 한 50 정도 낮춰가 집을 지면서 그 파낸 땅을 집대로 해갖고 언덕을 만들고 그 비버림을 지어요. 그 비버림을 다 심으니까 비버림이 30년 되니까 아람나무 되고 일제가 되니까 정말 이래 큰 아람대가 경주 계림하고 2대의 풍치림이 되었는데 일제 말년에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나무를 베어요. 경주 계림이 총독부 소속이니까 경주 계림 나무를 베으려고 하니까 경주 시민들이 이거는 계림은 신라탄생 시온이 담긴 숲이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경주 시민이 난리 나니까 그래도 총독부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최고자 집주인 최준 씨가 차라리 이 비버림을 비워라. 그렇게 해서 비버림을 비게 허락해서 그 비버림을 10그릇만 남겨놓고 다 비워버려요. 다 비워버리고 비버림을 비니까 비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자 불이 나서 사람차고 별똥 불타고 집주인도 400년 되는 집주인도 바뀌고 그렇게 되어서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내용을 상상해서 갖고 문화재청으로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 이 최고자집이 문화재청에서 미술문화재로 등재가 돼요. 등재가 되는데 제가 비버림을 복원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으로 민원이 아니고 국민 제안으로 제안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한 달 동안 답이 안 오더라고요. 답이 안 오는데 자기가 고심했겠죠. 그래서 내려온 답이 뭐냐면 1970년대 문화재로 선정할 적에 비버림 구역은 문화재구역에서 빠졌다. 문화재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비버림이 1938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임수라고 숲을 임자에 임수자 조선의 임수라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경주 비버림을
교리택목이라고 해서 상상이 나와 있어요. 나무도 느티나무, 팽나무, 해나무, 소나무를 심는 것까지 면적이 얼마까지 이렇게 심는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런 저런 자료를 해가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복원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도 그걸 참 한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교도를 보호시키 달라고 복원해야 된다고 정책 문서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일 문화재 지키면서 이런 일을 혹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한번 도움을 해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서는 이건 문화재 지킴 사업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그런 조상 집에 사당과 제실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좀 사당은 집안에 있고요. 제실은 별개 건물이고 제실은 묘지를 지내는 것이고 사당은 조상의 유패를 모시는 것이고 지금은 사당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종갓집에 말고는 사당은 다 없어졌고 제실은 전부 다 남았거든요. 꼴짝꼴짝이보다 큰 뭐 이상한 집, 큰 집 이런 전부 제실이고 제실은 무슨 재라고 되어 있고 사당은 집안에 종갓집안에 또 이제 네모지게 집을 지나갔고 이제 그다음에 조그맣게 근수하게 집을 지어가는 그게 사당인데 사당에는 조상의 사대분 4대 봉사를 하니까 4대분의 밀폐를 정말 경건하게 이렇게 모셔놓은 그게 제실 사당이고 제실은 집밖에 야 여기 무슨 저리 큰 집이 있노? 그건 전부 제실입니다. 경상도 꼴짝이꼴짝이마다 지금 이제 큰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제실을 2개씩 짓고 있고 그 제실에서 묘지를 지내고 음식을 뭐 손님들 숙박 운중 조gin들 숙박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실을 무척 크게 잘 지어요. 그래서 이 제실은 무슨 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경상도는 그 사자의 고치가 안동시, 능동제사, 소동제사, 뭐 다일시, 뭐 서희 금비제사, 영양암시 남홍제사, 옥천제사 이런 제사가 문화재급으로 지금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참 고택청년하고 집을 좋은 집을 기대 많으니까 그게 전부 다 그만큼 옛날에는 조상 모시기에 4대까지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5대 때부터는 묘사를 넘어가니까 묘사를 지내는데 묘가 하도 흩어지고 많으니까 비올 때 지내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묘지를 지내자. 태계 선생도 그렇게 해서 묘지를 지내는 게 좋다. 제자의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묘지를 짓자. 이렇게 해서 집마다 돈이 좀 묘종마다 돈이 좀 모이기만 제일 먼저 짓는 게 제실이에요. 그것도 해방 축판이 계속 지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960년대까지 계속 지었어요. 최근에 60년대까지 돈을 많이 버리는 그 사람들이 다른 집안에 제실이 있는데 우리 제실이 있어야만 한 소리 할 수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집이 남아있는 것은 다 제실이다. 사원은 사당과 비슷한데 집밖에서 있는데 사원은 주로 문인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고 안동 동네 충렬사나 이런 무신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고 사당은 집안에 있고 사당이나 사원은 전부 다 조상의 집이기 때문에 집안이 전부 그거예요. 그만큼 조상들은 어떤 곳에 사니까 신들, 손들은 그리 조선이 건국기념으로 성리학을 택했는데 송학이라는데 성리학이 송학인데 송학을 택했는데 송학은 불교하고 차이점이 불교는 속성이 자비지 않습니까? 유학은 인이거든요. 의진이거든요. 불교는 화려하거든요. 성리학은 금소질박하거든요. 불교는 단청을 많이 쓰지만 성리학이 그거는 단청을 잊지 않습니다. 그 성리학은 되게 좀 이렇게 안향이 우리말에 향기를 처음 지으면서 향기는 도시리 향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우왕 때 안향이 돌아오면서 향기를 처음 지으면서 향기를 그때부터 참 금소질박한 게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그런 한문이에요. 원문은 세종장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체령장이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표시를 하는데 한문으로 표시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기 힘들고 한문은 정말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건데 이둘은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설총이 만들어졌다. 설총이 내려왔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접대서 내는 거예요. 한문은 정말 배우기가 어렵고 중국이 지금까지도 문명률이 높은데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뜻글자니까. 뜻 한자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자는 몇 글자로 모든 걸 만들어내니까 그 이름도 세자로 자금성, 천황, 자금성, 태흥상 전부 세 글자로 모든 이름을 지어버리죠.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금강산, 태백산 우리도 세자로 이제 있는 건데 그 명사로 모든 걸 또 모든 어려운 이야기를 매사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자쓰니 시로 지어도 5자에는 7자로 시를 짓거든요. 우리는 뭐 사연은 꽃이 피네 가을 봄 내려오면 꽃이 피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머님 당신은 저 먼 나라에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나눈 말대로 주르륵 우리말을 맺혔었는데 중국인은 5개로 하면 5원 물씨하면 5원 절기가 되고 7개를 하면 7은 절기나 5개나 7개의 글로 시를 지으니까 글이 시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산문을 쓸 적에 사륙 4자리 숫자 이렇게 4자리 숫자 막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쓰면 그게 이제 사륙 별려문인데 사륙 별려문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최치훈이에요. 최치훈의 사산 비명이 전부 사륙 별려문으로 썼었는데 이 한자는 그렇게 쓰기 힘드니까 도중에 한자라도 글자 바꿔보면 안 되는 거고 그니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태계제자들은 계문이라고 해요. 계문, 개자의 문자, 태계제자, 계문. 또 뭐 조선 우리나라 영남 선비를 양문을 했던 사건이 병호시비인데 병호시비의 그 핵심이 애동학서거든요. 애동학서. 애동학서가 무슨 말인지는 그냥 한자 내다 봐서는 애동학서라. 이는 언덕이니까 언덕은 동쪽에는 언덕이 학을 해니까 학은 서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뭐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애동학서 서해의 유피는 동쪽에 학봉의 유피는 서쪽에 이게 애동학서인데 그럼 애동학서 모르고 애동학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되니까 그만큼 한자는 어려우니까 학문을 배우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된다. 스승이 있어서 그런 걸 가르쳐줘야만 한자 중국의 사스삼경이나 12경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자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한자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졌는지 하면 백화문을 거쳐서 중국의 병화마 알파벳과 간체와 알파벳도 중국의 그 휴대폰에 큰 대자 같으면 한자로 절대 안 칩니다. 영어로 칩니다. 대 같으면 DAI 치보면 대자가 좀 나와요. 구자 같으면 지우니까 GIU를 영어로 영어가 알파벳이고 알파벳으로 GIU를 치면 구자가 쭉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구자 말하면 동대구로 치면 동대구로 영어로 딱 치고 알파벳으로 치면 구자가 저절로 동대구 구자가 딱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글자가 저절로 좁게갖고 지금 그 자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치기 빠르게 치면 우리는 동대구 치면 동대구 치면 디귿 오 동그라미 또 디귿 에 이렇게 쳐야 되고 영어로는 있어도 EAST 대고 쳐야 됩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이런대로 그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한자가 소리 글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24자로 이 세상의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글자를 쫙쫙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글자가 점차 소리 글자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안 만들어져. 공산주의 사회니까 이렇게 하자고 강제로 어떻게든가 밀어붙여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비들의 문집은
전부 한자로 썼으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전부 다 국유가 다 시키는데 선비의 문집은 옛날 선비들은 전부 문집을 못 만들어내는 진정한 선비가 아니었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선비가 문집을 만들어가 문집을 선비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후학들이 후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문집을 만들어가 향당 향촌의 서원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만들었다 떨어야 문집을 많이 만들었는 문중일수록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 문집이 그렇게 많은데 이 문집이 국유화된 건 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80%는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시족이나 문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시족이나 문종은 당파와 관련되니까 당파 사원으로 만들어진 민족이다. 당파 사원을 즐기는 민족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의 식민지사라는 거예요. 식민지사를 동의하는 것이다. 그 생각해서 문종이나 시족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장 많이 연구했는 학자가 스위스 출신의 한국학자예요. 마르티나 도일러라고. 이 사람이 32살 때 하버드 국학사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서서 50년간 경상도 시절과 전라도 시절을 연구해서 조상의 아래 사람 책을 만들다가 챔피언이 된 민중의 사람 만들기 때문에 시족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해외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역사의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왕조의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역사는 시족이라는 민중이라는 민중사 시족사라는 이 사회사가 없으면 역사는 안 믿어진다. 왕조사가 시줄이고 알줄이고 시줄이고 두 개가 밑에서 역사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점차 이 문중이나 시족에 대해서 연구를 폭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중이 폭발하고 될 거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유교의 차이. 유교가 학문이나 종교냐의 차이인데 종교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유교가 되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유학인데 유교는 불교는 불학이라고 하지 않죠. 불교는 완전히 종교는 실이고 학문은 학문인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공부를 못 하느냐면 문사철만 했어요. 문사철. 문사철만 3개만 하면서 유교가 어떤 학문적인 속에서 빠져들어야 돼. 거기서 성리학과 유학의 차이가 성리학은 공명의 사상에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합쳐주니까 주기론, 주의론, 기기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삼라만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 인간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 그리고 오행에 대한 불변함 이런 것으로 해서 학문으로 의문은 종교학기도 하고 의문은 학문학기도 하고 다 틀리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장시간 참 아주 그 시간 그 내용으로 좀 많이 얘기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이도국 우리 역사 연구가 좀 큰 박수로 오늘 50명 이상 지금 60명 가까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가 5월 9일 다음 달입니다. 제천 주로 그 이봉산 전망대는 모노레일로 해가지고 원래는 12,000원인데 경로 상태는 할인해서 9,000원이니까 5만 원으로 지금 거의 찼습니다. 10여 명 지금 자리에 비어 있는데 20명 보장합니다. 20명? 예, 20명 오늘 그 지금 수TV나 이걸로 참석하신 분이 바로 오늘 해가지고 참석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